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또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된장국 끓여서 그냥 있는 반찬이랑 생선이랑 해서 먹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치유 효과. 공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행병같이 세상을 지배하는 감정이다. 또한 공포는 수십 년간 임상에서 수없이 치료한 환자들을 지배한 감정이었다. 공포는 아주 폭넓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그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특히 공포는 생존과 결부된 것이어서 마음속에서 의견 일치가 잘 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구석구석 스며있는 공포로 인해 우리의 삶 자체가 공포를 물리치는데 쓸 장치들을 모은 거대한 집합체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대중 매체에서는 거듭 공포스러운 상황을 알려준다. 이를테면 아침 뉴스에서 테러리스트 집단이 음식에 독을 넣을 것이라 위협한다라고 보도하는 식이다. 이런 주요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감정을 망라해 가장 무서운 것에 마음이 완전히 젖어들 기회를 더 많이 주려는 것 같다. 노래 가사대로 우리는 삶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 사이에 붙잡혀 있다. 마음의 상쇄 장치를 다 동원하고도 해결하지 못한 공포가 의식에 쏟아져 나와 불안 발작이나 공포증이 나타난 사람에게는 불안 신경증이 있다는 꼬리표가 붙는다. 이런 신경증에 효과가 있는 발효이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진정제라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포는 확대되기 쉽다. 전형적인 공포증 환자는 삶에서 나아갈 많은 길목에서 갈수록 커지는 공포감을 드러내면서 활동에 점점 더 제약을 받는다.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베티라는 환자의 경우가 그랬다. 34세인 베티는 워낙 야위고 헬쑥해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진료실에 들어올 때 한아름 안고 있던 종이봉지 무더기에는 건강식품점에서 산 56가지의 비타민, 영양 보충제가 있었고 특별한 음식이 든 봉지도 따로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 세균 공포증이 있었고 곧 주위의 모든 것이 세균에 감염될 거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갖가지 전염성 질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암에 대한 공포로 발전하기도 했다. 베티는 공포를 주장하는 언론 보도를 모두 믿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음식과 공기, 피부에 내리쬐는 햇볕까지 두려워했다. 흰옷만 고집하는 이유는 색깔 있는 천에 들어있는 염료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진료실에서 절대 앉지 않았다. 의자가 오염된 건 아닌지 두려워해서다. 처방이 필요할 때면 처방전 묶음 중간에서 아직 누구도 손대지 않은 부분에 적어달라고 했다. 한술 더 떠 용지를 자기가 떼어내겠다고 했다. 내가 용지를 만지는 것도 싫어했는데 그건 앞서 진료한 환자와 악수하면서 내게 세균이 옮겨왔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베티는 항상 흰 장갑을 끼고 있었다. 전화로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진료실까지 오기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진료 다음 주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겁난다고 했다. 그래서 전화로 상담했다. 거리로 나가기가 겁난다고도 했다. 강도와 강간, 공기오염에 대한 공포가 생겼다. 동시에 자신의 증상이 악화될까봐 겁이나 침대만 있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리고 여타 모든 공포를 혼합해 자신이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베티는 약이 듣지 않을까, 약의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겁이 났지만
반면 자신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공포에 약을 먹지 않을까봐 겁이 나기도 했다. 나아가 알약에 질식할까봐 겁이나 스스로 고른 약마저 끊었다고 했으니 처방받은 약은 말할 것도 없었다. 너무 조심하면서 살면 이렇게 살기가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베티 후 공포의 모든 치료 방법은 소용이 없었고 치료 자체가 어려웠다. 내가 자기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도 막았다.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나는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몇 주간 머리를 쥐어짰다. 그러다 결국에는 놓아버렸다.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항복이 주는 후련함을 맛보았다. 베티를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유일하게 남은 일은 베티를 사랑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베티를 마음에 떠올리며 사랑스럽게 여기고 전화로 얘기할 때마다 베티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보냈다. 그렇게 사랑요법에 들어간 지 몇 달 만에 진료실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아무런 이해도 얻지 못하긴 했지만 베티는 조금씩 나아졌고 공포와 장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리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기가 몹시 두렵다고 했다. 그래서 몇 달, 몇 년이 지나도록 진료하면서 내가 한 일은 그저 그녀를 사랑하는 것뿐이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개념은 앞에서 모 의혹을 다룰 때 제시한 것과 같다. 즉 사랑 같은 높은 진동수는 낮은 진동수에 대해 치유 효과가 있는데 베티의 경우에 낮은 진동수란 공포이며 사랑은 안심시키기 기제다. 그저 함께 있으면서 사랑하는 에너지를 투사해 감싸 안는 것으로 다른 이의 공포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같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치유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라도 그런 좋은 기운을 보내고 사랑 에너지를 보내고 이런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운으로 통하는 바들이 또 있잖아요. 여기서 의식의 법칙을 하나 더 배울 수 있다. 공포는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 제리 젬폴스키는 사랑 수업이라는 저서에서 이 법칙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이 법칙은 뉴욕주 롱아일랜드 섬의 작은 마을 메나셋에 있던 마음가짐 치유센터에서 치유법의 바탕으로 삼기도 했다. 나는 이곳의 공동 설립자이자 의료 고문이었다. 마음가짐 치유는 치명적인 죽음의 병을 앓는 환자들과 이루는 집단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치유 전 과정이 공포를 놓아버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대체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이 법칙은 위대한 성자와 깨달은 치유자가 보여주는 치유와 기제가 동일하다. 그들이 방출하는 사랑의 진동은 강렬하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 자체에 치유하는 힘이 있다. 이러한 치유력은 영적 치유를 가능하게 하고 사랑을 보내는 생각을 통해서도 전송된다. 이렇게 사랑만으로 치유하는 전설적 존재들은 역사에 기록된 경우만 보아도 아주 많다. 예를 들어 테레사 수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재의 빛을 보내는 기제로 수많은 사람을 치유했다. 의식의 법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치유를 기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의식의 법칙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치유 현상이 아주 흔하며 예견할 수도 있는 일이다. 높은 의식 수준은 그 자체에 타인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일깨우는 힘이 있다. 사랑이 방해되는 것을 놓아버리면 사랑하는 능력이 점차 좋아져 그 에너지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치유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항복 기제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치유에는 한 가지 결점이 있다. 높은 수준의 사랑을 방출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동안은 치유 상태가 유지되지만 환자가 이런 존재 곁을 떠나면 병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환자 스스로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좋은 부분들을 배우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거나 아니면 좋은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것들을 친구들 것으로 가지고 가서 그렇게 체득시키고 몸으로 또 체화시키는 것이 친구들의 그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생각 보내기에 치유력이 있다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다 뭔가요? 가족이 그렇게도 염려하는데 가족의 사랑은 왜 환자를 치유하지 못하나요? 가족이 환자에게 보내고 있는 생각의 종류를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그들의 생각은 주로 비통과 공포이며 거기에 죄책감과 애증이 따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은 햇빛과 같고 부정적인 생각은 구름과 같다고 상상할 수 있다. 우리의 높은 큰 나는 태양과 같은데 우리가 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즉 의심, 공포, 분노, 억울함 등이 태양의 빛을 어둡게 해 결국 침침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성 자체는 엄청 맑은데 우리가 어떤 그런 어린 시절의 환경 또 성장 배경들 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빛을 많이 차단시키거나 가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가야 되는 방향은 다시 원래 가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맑은 영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 어두운 구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짝 걷어내고 진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다. 성자나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말뜻 그대로 부정성의 구름을 없애고 태양의 치유력을 최대한 내뿜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운 존재들에게는 자석과도 같은 힘이 있으며 그 힘이 몸이 가는 곳마다 군중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 성자 스리 라마나 마하리시가 생일을 맞았을 때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찌는 듯한 열대의 태양 아래 어깨를 맞댄 채 한 덩어리로 서서 마하리시가 존재함을 축하하며 건강을 빌었다. 공포에 대한 저항을 끊임없이 놓아버려서 공포를 항복하면 공포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려나와 사랑의 에너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가장 큰 힘이 있으며 이러한 사랑이 이름난 성자들의 힘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힘이다. 부모의 존재는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을 배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자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운이 좋은 일이라고 했다. 자랄 때 운이 나빠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감싸이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흔히들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상처가 남거나 평생 불구가 된다고 믿는다. 사실 그렇지 않다. 삶의 초기에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공포가 적어서 유리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우리 모두가 본디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존재의 본성 자체가 그러하며 우리에게 흐르면서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게 해주는 생명 에너지 본성 자체가 그렇듯이 우리 모두는 동일 수준으로 에너지가 진동하는 사랑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 스스로를 잘 살펴 커져가는 공포가 자신의 본성을 가로막도록 놓아두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항복기제를 활용해 내면의 사랑을 재발견할 수 있고 부정성의 구름을 놓아버릴 수 있다. 이러한 내면의 사랑을 재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근원을 찾는다. 그림자 인정하기. 우리가 무의식 속에 감추고 있는 공포도 감정 성장의 장애가 된다. 그렇듯 우리가 직시하고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영역은 칼 융은 그림자라고 명명했다. 융은 자아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림자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모두 내면, 즉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 부르는 것 속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들이 모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융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세상에 투사해 세상을 악으로 보고 규탄하면서 세상 속의 악과 싸우는 일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에 그런 생각과 충동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다. 생각과 충동은 인정하면 조용해진다. 일단 조용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생각과 충동에 무의식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미지의 것에 대해 느끼는 공포를 잘 살펴볼 때는 유머 감각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단 잘 살펴보고 인정하면 그림자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사실 유일하게 그림자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그런 생각과 충동에 대한 공포 자체다. 일단 자신의 그림자와 친숙해지면 더 이상 자신의 공포를 세상에 투사할 필요가 없어져 공포가 신속하게 사라진다. 어떤 매력이 있기에 갖가지 형태의 아수라장을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가 끝도 없이 나올까? 화면에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한 장면들이 모두 우리 정신 속에서 금지되어 있는 무의식적 환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이라는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동일한 영화를 잘 살펴보고 그런 영화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이런 오락이 갖는 매력은 사라진다. 자신의 그림자에 담긴 내용을 인정할 사람은 범죄와 폭력, 무서운 재앙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타인의 의견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음속 공포와 친숙해지는 데 장애가 된다. 마음속에는 타인의 동의를 기대하는 공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권위 있는 인물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고 그 의견까지 합쳐 자신의 의견처럼 마음속에서 듣는다. 공포를 살펴볼 때 칼 융이 그림자 속에 있는 금주된 것들의 저장고를 집단 무의식의 일부로 보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용어는 그런 생각과 공상이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누구나 감정을 상징으로 표현한다. 또한 누구나 자신이 멍청하고 못생겼으며 귀여운 데라고는 없는 실패작이라는 공포를 남모르게 내내 품고 있다. 무의식적인 마음은 예의를 모른다. 지극히 무례한 개념을 떠올리며 생각한다. 노숙자를 죽여라! 라는 말을 떠올리면 무의식은 그 말 그대로 의도를 갖는다.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 자기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상대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주 솔직하게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상상해보라. 상대방 차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아주 박살내버려! 절벽 끝으로 밀어버려! 이렇지 않은가? 그것이 무의식의 사고방식이다. 유머 감각이 도움이 되는 까닭은 잘 살펴보기만 하면 그런 이미지가 웃길 따름이기 때문이다.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다. 무의식이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이 그럴 뿐이다.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거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의 동물적 마음이 무의식의 차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직하게 직시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해서 스스로 멜로드라마를 연출하거나 자기 비판에 열을 올리거나 비극적인 기분을 느낄 이유는 없다. 무의식은 원래 상스럽고 미개하다. 우리의 지성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은 정물에 남아 여전히 나무에서 줄을 타고 있다. 그림자 측면을 살펴보는 시간은 약점을 떨거나 비애가 약한 척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렇다고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는 시간도 아니다. 무의식의 상징은 상징일 뿐이며 천성 자체가 원시적이다. 상징을 의식적으로 다룬다면 상징으로 인해
제약을 받기보다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림자를 계속 감추고 그 많은 공포를 억제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 결과 에너지는 줄어들고 감정 면에서 사랑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의식의 세계에서 감정은 요요상종이라는 법이라 공포는 공포를 끌어당기고 사랑은 사랑을 끌어당긴다. 공포를 많이 품을수록 무서운 상황을 삶에 더 많이 끌어당긴다. 각각의 공포에는 방어장치를 만들어낼 에너지가 더 필요해져 에너지가 전부 방어 조치를 확대하는 일에 소모된다. 그러니까 사랑 에너지는 사랑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품으면 자꾸 자기 삶에 그런 것들이 끌어당겨지는 것들이니까 늘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사랑을 품으면 그런 것들이 친구들의 삶으로 갈 테니까 늘 기억하고 그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각각의 공포에는 방어장치를 만들어낼 에너지가 더 필요해져 에너지가 전부 방어 조치를 확대하는 일에 소모된다. 자발적으로 공포를 유심히 살펴 공포에서 벗어날 때까지 공포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즉시 보상을 받는다. 사람들의 내면에는 의식적으로 억제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억압해 공포를 쌓아놓는 저장소가 있다. 이런 다량의 공포가 삶에 흘러 넘쳐 경험하는 모든 것을 물들이고 삶의 환희를 퇴색시키고 안면 근육에 반영되어 외모에 영향을 주고 체력이나 신체 장기의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만성 공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억제한다. 신체 운동학의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면 두려워하는 생각은 근력을 크게 떨어뜨리며 경락을 따라 주요 장기로 가는 에너지 흐름을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공포가 인간관계와 건강, 행복 등 모든 면에서 해롭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공포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공상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공포 덕분이다. 공포는 생존 기제와 전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된 방어 기제인 공포를 놓아버리면 어딘가 취약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공포로 인해 우리는 삶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공포야말로 몸에 닥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다. 공포와 죄책감이야말로 만사에 실패를 부르고 질병을 발생시킨다. 보호하기 위해 똑같이 하는 일이라도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다. 자기 몸을 보살피는 일도 질병과 죽음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몸의 가치를 알고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도 그들을 잃을까봐 겁나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봐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보살피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우수한 성과를 원하고 동료를 위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는 것도 실제고 공포나 야망 추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로 혜택을 받을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겁나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운전을 조심해서 하는 것도 사고가 겁나서가 아니라 자신을 깊이 존경하기에 안전을 위해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인간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자기 일처럼 느끼기에 타인을 보살피는 것이 신에게 벌을 받을까봐 두렵기에 사랑하려 애쓰는 것보다 진보가 빠르지 않을까?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내면와의 치유 같이 공부해요. 보고하기. 아마 지금쯤이면 당신은 개인사를 쓰는데 꽤 능숙해졌으리라.
혹시 당신이 어떤 단계의 과제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 단계와 관련된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즉시 적어놓고 가능한 빨리 확인하도록 하라. 일단 당신이 이 작업을 시작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간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당신을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 접촉하면 할수록 어린 시절에 더 많이 몰입할 수 있게 되며 의식 상태로 돌아왔을 때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할 것이다. 학령기로 들어오면 흔히 기억은 더 선명하다. 이제 당신은 학령기 내면 아이의 이야기를 적어보자. 이 시기는 대략 6세에서 사춘기 초기, 보통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만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사춘기 시절에는 완전히 새롭고 세련된 정신적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학령기 시기를 1년 단위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아래의 제목들을 참고해 기록해 보라. 중요한 어른들. 부모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선생님, 목사님, 교회 선생님, 선배들이 포함된다. 각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들이 양육적인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정신적인 상처를 갖고 있었는지를 적어보자. 양육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존재했고 당신 모습 그대로를 가치 있게 여겼다는 뜻으로 당신의 나됨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반면 정신적으로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당신을 중독적으로 부끄럽게 만든 이들이다. 획기적인 사건들. 해마다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3가지를 적어보라.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적어보았다. 7살 때 1학년이 되었다. 어느 날 바지에 오줌을 쌌고 반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 3. 다른 때보다 아버지가 집에 많이 있었다. 8살 때 2학년으로 진급했다. 2. 크리스마스 선물로 녹음기를 받았다. 3. 아버지가 차를 잃어버렸다. 할아버지 차가 파손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목록들을 약 14세 때까지 적어보라. 위의 글에서 나타나듯이 내 경우 7, 8세 때에는 특별한 정신적인 충격이 없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들의 기억들을 떠올려보라. 즐거운 기억이든 좋지 않은 기억이든 상관없이 무엇이든 떠오르는 기억들을 적어보라. 충격적인 사건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를 가져온 경험들이다. 예를 들어 내가 10살 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최초로 별거하기 시작했다. 그 기간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길어졌다. 아마도 당신은 다소 사소해 보이는 과거 몇몇 사건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 기억이 항상 남아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폭력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한 예로 나는 6살 때의 작은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웃에 사는 한 10대 형이 7살이었던 우리 누나에게 자기 성기를 만지게 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지만 왠지 나쁜 걸 목격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2년 후 옆집에 살던 2명의 여자애들과 같이 병원놀이, 성적 놀이를 하던 것과는 달랐다. 우리는 모두 같은 나이였고 우리의 놀이는 대부분 상징적이었다. 하지만 누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정말로 끔찍한 학대였다. 이제서야 나는 왜 그 기억에 그토록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학령기 아이의 이야기를 후원자와 나누기. 당신의 이야기를 친구나 배우자, 후원자 또는 치료사에게 읽어주라. 이 시기에 일어난 학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라. 특별히 학교 책의 그 자체가 정신적인 상처라는 점에 초점을 두라. 왜 당신이 학교에서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라.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 받은 학대가 있다면 녹음하라. 감정을 느끼기. 저학년 때의 사진을 몇 장 구해오라. 몇 학년 때마다 찍은 사진을 다 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학교에서 찍은 단체 사진도 좋다.
구해온 사진들과 당신이 기록한 그 시기의 다양한 사건들을 맞추어 보라. 나의 경우 여러 사진들 속에서 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게 되었다. 종종 인생의 특정 시기에 당신 얼굴 속에서 슬픔과 아픔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당신의 억눌린 정서적 아픔이나 아무런 감정 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약 8세나 9세 정도가 되면 우리는 더 세련된 자아 방어 기제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생각하는 법과 옳은 감정이나 현재의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아픈 아이를 위해 화관하는 법.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생각과 감정으로 아픈 일을 안아 일으키라. 그리고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수혈하자. 모든 일이 온전하고 밝게 빛나며 즐겁고 자유롭게 펼쳐지는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라. 병자의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함께 슬퍼하면 병자는 더욱 맥이 빠질 뿐이다. 흔히 연민이란 아름다운 감정이며 모두 연민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우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연민은 위험에 처한 사람과 함께 수렁으로 뛰어드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연민을 느끼면 타인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의 부정적이고 해로운 측면에 집중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는 것만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연민이 아닌 공감을 해주어야 한다. 튼튼한 땅에 선 채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구명보트를 던져주는 행동이 바로 공감이다. 부정적인 접근법 대신 공감 능력을 발휘해 잠재의식의 무한한 치유력을 불러일으키라. 잠재의식은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고 축복하며 회복시킬 수 있다. 인류가 지성을 발휘해 발견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부가 있다. 내면을 인도하는 법칙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토록 찾고 있는 부를 눈앞에 가져다 준다. 돈을 모든 악의 근원인 더러운 것이라 천대하며 무시한다면 돈은 날개를 달고 멀리 달아나 버릴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돈 또한 우주 물질이다. 니켈, 코발트, 철, 백금, 납, 기름, 석탄처럼 돈도 고유 주파수와 진동을 뿜어내는 우주 물질 중 하나다. 돈을 향한 태도를 바꿔라. 작가, 교사, 정원사를 비롯해 어떤 일을 하든 노동력을 제공해 응당한 보상으로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라. 돈이 삶에서 자유롭게 흐르면 얼마나 많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나 자신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돈을 언제나 지혜롭고 공정하게 건설적으로 쓰고 있다고 확언하라. 무한한 힘을 더욱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돈을 쓰겠다고 확언하라. 직감을 믿고 꿈의 직장을 거절한 여성 이야기. 진짜 양난이에요. 지금 직장에 다니는 게 힘들어서 헤드헌터 몇 명에게 이력서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한 IT 스타트업이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 회사로 이직하면 직급을 높여갈 수도 있고 연봉도 크게 올라요. 스톡 옵션도 받고 출장 갈 기회도 많아집니다. 말 그대로 꿈의 직장이죠. 남자친구는 이런 회사로 이직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라고 하더군요. 루이즈가 내게 말을 꺼냈다. 내가 즉시 물었다. 그런데 왜 망설이시나요? 그냥 망설여줘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남자친구 말이 맞는 건 알아요. 나중에 크게 후회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뭔가가 이직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미친 거 아닐까요? 루이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잠재의식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니까요. 어떻게 할지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하지만
직감을 무시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랐어요. 오늘 오후에 전화해서 제안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말해야겠어요. 루이즈가 안심하며 말했다. 3주 뒤 루이즈가 전화기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잠재의식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나 봐요. 저를 채용하겠다고 한 회사가 파산해서 쫄딱 망했어요. 박사님 말씀을 듣고 직감에 귀 기울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루이즈의 현재 의식과 그녀의 남자친구가 내린 판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옳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루이즈의 직감이 상황의 다른 측면까지 이해했고 그 덕분에 객관적 마음이 주관적 내면과 충돌하기 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후 루이즈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확언을 하며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을 따르는 습관을 들였다. 언제나 옳은 길을 알려주는 직감의 힘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잠재의식의 목소리. 잠재의식은 우리를 늘 보호하려 한다. 따라서 직감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관적 자아는 인체의 생명기관을 다스린다. 현재의식이 걱정, 불안, 두려움, 부정적 생각에 방해받으면 주관적 자아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몸을 보호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은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아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린다. 잠재의식에는 더 높은 자아가 존재한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보내는 암시와 명령에 반응한다. 따라서 주관적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설득하는 목소리를 듣도록 현재의식을 훈련해야 한다. 현재의식은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울 때 잠재의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러면 직감이 외치는 선명하고도 뚜렷한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에서 하는 생각에 맞춰 응답하고 안내한다. 질문이 생기면 내면 깊이 어두운 곳에 존재하는 잠재의식의 질문을 전달해보라. 인간의 지성, 즉 이성적인 마음은 질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해 이를 분석하려고 판단한다. 하지만 질문의 해답을 찾을 때까지 몇 주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성적 마음이 해답을 찾지 못해 당혹감에 빠지면 직감은 승리의 노래를 나지게 부르기 시작한다. 예술가, 시인, 작가, 발명가들은 직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덕분에 내면에 있는 지식 창고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잔뜩 꺼내 세상을 놀라게 한다. 이들은 진정한 그 원천이 어디 있는지 깨달은 사람들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아들을 구하다. 진 라이트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일한 비서다. 몇 년 전 진은 어머니와 주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이 되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가지마, 집에 있어라고 말리는 것 같았다. 무시하려 했지만 불길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기에 결국 마음속에서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하고 여행을 가지 않았다. 2시간 뒤 집 근처 해변에서 놀던 아들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세게 부딪혔다는 연락이 왔다. 앞니 하나가 부러졌다. 지는 부러진 이 조각을 주워들고 곧장 아들을 데리고 치과에 갔다. 치과 의사는 부러진 이를 다시 이식했고 다행히도 아들은 치아를 잃지 않았다. 알고 보니 치과 의사는 막 1박으로 여행을 떠나려던 참에 지는 전화를 받았다. 5분이라도 늦었다면 지는 아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가 하는 말은 언제나 옳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재의식이 보내는 직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직감을 따르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 무한한 영은 잠재의식에 전달된 생각에 따라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한 채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해보라. 그러면 그에 맞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친구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또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또 편안하게 잠드세요. 모두 모두 굿나잇. 안녕.